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오늘 과학탐구 영역의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어요. 그리고 낮에도 이제는 그리 덥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최상일 텐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렇죠? 감기죠. 지끈지끈 맹맹하면 여러분들 암기한 것도 잘 안 외워지고 생각도 잘 안 나고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이 건강 조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이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올 초에 여러분들 고3들 수험생이나 아니면 N수생들 이제 올해는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런 계획도 많이 세웠을 텐데요.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이제 오늘로 해서 수능이 이제 3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것저것 막 공부하던 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집,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공부했을 텐데요. 이제 약 한 달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냐, 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적게는 2점, 5점, 10점에서 많게는 2, 30점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를 꼭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달에 봤던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9월 모평에서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총평도 해보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갈 뻔했었던 문제들, 틀렸던 문제들 한번 확인도 해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조심스럽게 수능도 예측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마무리 30여일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할 건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 영역의 화학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총평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몸소 시험 문제를 봤었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6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는 다소 여러분들이 표로 느끼기에 굉장히 이건 좀 쉬운데 수능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어쩜 이렇게 걱정하는 학생들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변별력이 너무 없잖아.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9월 모의평가는 지난 수능 유형을 많이 반영했어요. 그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중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자료 해석하는 문제 다양하게 골고루 다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도 나왔고 이런 문제도 나왔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전부 다 이건 유형이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첫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에는 항상 나오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반드시 나오는 문제다. 이건 맞힐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느꼈을 거예요. 또 하나, 특이할 점이 하나 있어요. 화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었을 텐데요. EBS 교재의 체감률이 다소 높았습니다. 그 안에 거를 차곡차곡 잘 풀어보던 학생들은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제인데 하던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EBS 이 체감률이 높다 보니까, 연계 체감률이 높다 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건 이따가 제가 마무리 학습 방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요 9월 모의고사는 작년 수능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작년 9월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쉬웠어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도 다소 쉬웠죠. 이 계산 과정이 보통 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자료 해석하거나 하는 고난도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좀 더 색다르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나왔어요. 특히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양적 관계 문제인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웠구나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등장했거든요. 이건 기출문제를 의존하던 학생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처음에 접근을 잘하던 학생들은 아마 쉽게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요 총평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화학원은 5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생명 속의 과학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4단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하고 있는 시간이거나 여기 생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언니, 오빠 아니면 부모님들 또 동생들일 수도 있을 텐데 반드시 잘 메모 같은 거 하셨다가 수험생이 오면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단원이 있는데 1단원 화학의 언어 단원이죠. 이 화학의 언어 단원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일반적인 문제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알던 개념들, 예를 들면 원소와 화합물의 개념,
이건 뭐 반드시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런 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법칙, PV는 NRT 하면서 몰수 관계를 물어보던 문제. 이거 뭐 항상 나오던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건 나오겠구나 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 원소 분석 장치. 탄화소를 이용해가지고 원소 분석해서 실험식 구하는 문제. 일단에서 나올 만한 거는 다 나왔죠. 요건 유형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분명히 이 유형을 쫓아갈 겁니다. 2단원에서는요, 개성 있는 원소인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유형들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하던 그 구성하는 입자들, 그리고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나왔죠.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거나 하면 항상 나오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리 뭐 이렇게 새롭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3단원인데요. 이 3단원은 아름다운 분자세계죠. 여기서 약간 이제 9월 모평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결합각, 뭔지 알죠? 104.5도 구분형, 뭐 107도, 109.5도 이런, 아니면 쌍자 모멘트 합이 0이야 아니야?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번 9월 모평에서는 새로운 유형이 나왔죠. 그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루이스 전자점식.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해가지고 분자 구조, 성질들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요건 신유형이니까 아마 어쩌면 수능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우리 닮은꼴 화학 반응인데 여기가 이제 상위권을 나누는 곳이죠.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이었었는데요. 이 산화환원 반응, 중화 반응, 만만치 않았었어요. 이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금속과 금속 이온들 가지고 금속 이온의 양측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상당히 까다로웠죠. 이따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산염기의 양측 관계, 요거 어려웠어요. 근데 이걸 예측을 잘해서 처음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요게 아마 정답률보다는 오답률이 높았을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화원을 보면 전 단원에서 아마 골고루 출제돼가지고 이거는 어디를 뭐 치중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 나왔던 유형들도 있었구나. 그렇다면 올해도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데 나오던 문제들의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을 바꿔가지고 대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9월 모평 문제 아니면 앞으로 공부해야 될 얘기들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나는 이렇게 공부해야 했었는데 이런 신유형은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그 방법론을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월 모평에서 어떤 화학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수능 성적과 한번 9월 모평의 성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죠. 이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작년 수능 성적하고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괄호친 게 작년 수능 성적이고요. 그 다음 그냥 써 있는 것들이 이번 9월 모의평가였어요. 작년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거나 N생들은 잘 알겠지만 작년에 1등급이 46점이어서 문제가 굉장히 쉬웠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9월 모의평가 보세요. 1등급, 2등급, 3등급 전부 다 1점 내지 2점이 올라갔어요. 작년 수능 성적보다. 그러면 이건 그렇죠. 9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쉬웠다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상대적으로 6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거 올해 수능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그렇죠. 중간적 난이도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중위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적이 비슷하거나 1, 2점씩 살짝 올라갔어요. 이거 9월 모의고사는 쉬웠구나. 그러니까 올해 수능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왜 오답률이 높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풀던 문제의 유형과 이게 왜 오답률이 높지? 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까? 신유형이라는 거죠. 이 신유형은 선생님도 예측을 못하고요. 수험생 여러분도 예측을 못해요. 매년 신유형 문제가 하나씩 나왔었는데요. 이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웠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합사고 하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랑 할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17번 문제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매년 나오는 거죠. 빼비, 노, 말, 인황 하던 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거기 자료 해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만 잘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16번, 18번, 20번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피면 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죠. 여기는 9월 모의고사가 지금 쉽다고 얘기했었어요. 쉽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이건 풀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오답률이 높았을까요? 그렇죠. 주로 학생들이 자료 해석을 잠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16번 문항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16번 문제는 중화반응 실험이었습니다. 이 중화반응 실험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게 어떤 패턴이었냐면 지금까지 나오던 기출문제들이 전부 다 표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씨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하나 주고요. 맨 끝에 더 넣어가지고 중성유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였었거든요. 이게 표로만 풀던, 이해가세요? 표로 이렇게 정형화되게 기출문제를 풀던 학생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실험 문제구나. 이해가세요? 실험할 때 비커에 뭔가를 넣어놓고 중화적정을 하면서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온의 개수를 막 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양적 관계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이걸 파악 못해서 기출문제 유형대로 계속 풀었었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HCl과 NaOH를 준비한다. 여기까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없죠. HCl 20ml와 NaOH 10ml를 혼합하여 용액을 만든다. 자, 여기까지 우리한테 주는 정보 있죠? 뭐가 있나요? 일단 산과 염기의 양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요 두 개를 섞은 용액은 산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부터 여러분들이 잡으셨어야죠.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1번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개수는 5N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하셔야겠죠? 만약 이 용액이 산성이라면, 염기성이라면, 이해가셨나요? 이걸 예측해서 여러분들이 푸셨어야 돼요. 근데 살짝 눈치 빠른 학생들은 감 잡을 수 있었어요. 감 잡는 화학. 잘 보세요. 여기 섞은 상태에서 HCl 10ml가 더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중화 반응이니까 H가 들어가서 중화를 할 거예요. 중화를 할 거니까 이 안에는 OH가 남아 있었겠죠. 그렇다면 20ml와 10ml였으니까 NaOH의 농도가 진했었구나. 이걸 상상하면서 양이온의 개수 5N개, 그럼 구경꾼 이온이 5N개구나. 부터 출발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면 답까지 가는데 그리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HCl 10ml를 더 넣어서 그 다음 2번에서는 양이온이 6개, 그 다음 뭔가를 또 넣어서 중성을 만들겠단다. 여기서 산이 들어왔으니까 예측하건대 여기는 H 플러스가 있었겠구나.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될 용액은 NaOH였겠구나. 얼마나 넣으면 돼? 이제 개수 세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정답이 NaOH 2ml였었거든요. 이건 답을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여기서 키 하나를 드릴게요. 중화 반응에는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단어가 2개 있죠. 첫째, 총이온수. 되셨나요? 이런 양이온의 개수를 세는 게 총이온수죠. 총이온수가 나오면 누구? 그렇죠. 5N개. 누가 5N개를 유지할 거야? 6N개. 누가 유지할 거야? 요거 잡는 문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하나 더 있죠. 단위 부피당 이온수. 단위 부피당 이온수. 같은 부피 속에는 그렇게 들어있구나. 그럴 때 단위 부피를 1ml로 잡으면 중화 반응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그러나 그리 쉽진 않아요.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뒤에 있는 이제 18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번 문제는 여러분들 금속의 반응성이었어요. 산화한원 문제였었는데요. 이 산화한원은 여러분들이 금속의 이온의 개수를 사는 또 양적 관계 문제였었죠. 요 금속의 반응성은 그리 녹록치 않았어요.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총 6몰의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C3몰을 넣어서 반응시킨다. 과정 후 A이온은 모두 환원되었고 양이온 수의 비는 B와 C가 1대2로 들어있다.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시면 A이온과 B이온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 합이 6몰이라고 나와 있어요. 6몰이 나와 있으면 머릿속에 빨리 들어가야죠. 그렇죠? 6몰이니까 이게 1개, 5개 이해가세요? 2개, 4개, 3개, 3개 반대일 수 있죠? 4개, 2개, 5개, 1개 어느 걸까? 이해가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 수업 시간에 항상 하던 얘기인데 일단 가운데부터 가자. 3개, 3개를 집어넣고 거기서 안 맞는다면 즉 산화수의 합이 안 맞는다면 이거 4개, 2개로 고쳐야겠다. 이해가세요? 근데 이 문제는 A 3개, B 3개를 넣고 출발을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금속의 반응성 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식으로 풀지 말자.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깨작깨작대면서 이렇게 풀지 말자.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그려서 A 3개, B 3개 그려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C를 집어넣자. 자, C가 1가라면, 2가라면, 3가라면 누가 더 빨리 계산하죠? 여기서 C가 2가였었거든요. 2가를 넣어서 A를 싹 없애고 그 다음 B까지 심범하죠. 여러분들 이 금속의 반응성 문제 푸는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요즘 문제는 한 개가 들어와서 정수로 탁탁 없애는 게 아니고 0.5, 0.3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2가짜리가 들어와서 3가짜리를 없애면 3가짜리 하나에 3분의 2만큼만 없애게 되죠. 그럼 3가짜리는 3분의 1개가 남아있게 되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요즘은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있죠. 올 수능 반드시 나오는 문제죠. 금속의 반응성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건데 이건 0.5, 0.3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반만 없애거나 3분의 1만 없애겠구나.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남겠구나. 중간에 남으니까 B가 생기겠구나. 1대2처럼. 이해가셨죠? 이런 문제 유형들이 올 수능에도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이 산화하는 반응이 나오면 꼭 하셔야 되는 거. 그림으로 풀자. 제발. 그림 그리자. 그 다음 반응성과 산화수를 찾자. 그리고 요즘은 한 개 한 개 1대1로 딱 없애지 않고 요즘은 이게 분수로 날아가고 있구나. 이해가시죠? 그런 문제 반드시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 20번 문제는 양적 관계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굉장히 쉬웠어요. 요 20번 문제 볼까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A가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EA가 BB와 CC로 이온화됐어요. 그리고 그림은 실린더에 A를 넣고 모두 분해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전체 기체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죠. 밀도란 단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개수비는 몰수비니까 몰수비 분자량 알아야겠는데 이 생각 들 거고요. 밀도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분자량의 비는 밀도비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오답률 1위 문제였었는데 이걸 양적 관계 문제로 그냥 해결해 갔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었을 거예요. 여기 볼까요? 2분의 5, 4분의 5, 1. 1이면 반응이 끝났다. 되셨나요?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살짝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칠판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처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잘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량의 비는 밀도비였다. 자, 밀도는 뭐의 비?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결국 분자량은 부피와 반비례구나. 이해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거기 밀도라는 게 나왔으니까 부피로 환산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환산해 볼까요? 2분의 5, 4분의 5, 1이 있었으니까 역수 취하자. 그러면 5분의 2, 그 다음은 5분의 4, 그 다음은 1이었으니까 5분의 5. A가 분해돼 가는 과정이었으니까 맨 처음에는 A라는 게 있었겠구나. 통째로 다. 근데 여기 숫자 하나가 빠졌죠? 얼마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5분의 3이 빠져 있죠. 여기 가면 A가 다 사라져서 0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양적 관계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이니까 이거 3분의 1씩 줄여가면 되겠구나. 이해가셨어요? 이걸 양적 관계 우리가 원래 풀던 대로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풀었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었을 거라고요. 자, 처음에 WXg만큼 있었어요. 그럼 한 칸 지나가면 얼마 남아요? 3분의 2 WX가 남겠죠. 한 칸 더 가면 3분의 1 WX가 남았겠네요. 한 칸 더 가면 없겠네요. 3분의 1씩 줄어갈 테니까. 요 처음이 WX, 그 다음 5분의 4일 때가 3분의 1 WX.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 WX분의 WY는 WX분의 3분의 1 WX는 정답은 3분의 1이었죠. 그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양적 관계를 풀 때 작년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걸 신유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셨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제 신유형들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고정관념으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에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신유형이 나오고 있구나. 이럴 때 종합사고를 해야겠구나. 통합사고도 해야겠구나. 이거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무슨 말인지 가셨나요?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누나, 오빠, 형, 반드시 수험생이 있다면, 동생들이 있다면, 자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보면 분명히 신유형에서 당할 것이다. 고로 종합사고를 하자. 이해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럼 마무리, 그렇죠. 34일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대책 한번 세워볼까요? 지금부터 우리 수능 대비할 때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34일인데 이 34일 동안 일단 교과서 먼저 별로 없죠. 교과서에 있는 탐구 자료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꼭 하셔야 되는 거.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디에? EBS 교재. 고로 교과서하고 EBS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정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한 7, 8년 동안 EBS에서 강의하면서 그 안에 있는 탐구 자료, 그 다음에 사이언스 디저트, 거기 있는 내용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 내용, 그림 당연히 물론 하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가 이렇게 출판사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있는데 저 교과서에는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렇죠. 그 통합적으로 있는 게 EBS 수능 특강이니까 반드시 수능 특강으로 여러분들 내용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어입니다. 이 용어 정리를 못하면 문제를 풀 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짜가 나짜로 보였어요. 이건 흔한 경우고요. 이온화 에너지가 뭐였지? 가만히 있어봐. 이온화 에너지를 계산하고 구해야 되는데 뜻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고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용어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특히 잘 나오는 용어, 주요 용어를 여러분들 뭐 오답 노트나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실험식에서 나오는 질량 백분율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냐면 올해 나와야 되는 홀전자, 10, 12, 3, 2, 1, 0 하는 그 홀전자. 그 다음 유액전화. 유액전화가 작년까지 안 나왔었어요. 올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단어죠. 유액전화 아마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중심원자에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 꼭 나오는 이온화 에너지.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뭐 오비탈 수, 오비탈의 종류, 오비탈 수를 구하라 그러는데 오비탈의 종류를 확인하거나 오비탈의 종류를 찾으라 그러는데 개수를 세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살짝 팁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꼭 써놓으세요. 올해 탄화소 파트에서는 분명히 C 4개짜리 나옵니다. C 4개짜리. C for H10, C for H8, C for H6. 그 중에 특히 C for H8, C 4개에 H가 8개 붙어 있는 분자 모형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건 자기 손으로 막 그려가지고 CH3가 뭐 하나 붙어 있는 경우, 안 붙어 있는 경우, 뭔지 알겠죠?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 고리인 경우, 사슬인 경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이 탄화소는 제가 여러분들께 팁으로 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할,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거, 이게 뭐냐면요.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 기출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완벽하게 익히고 지금부터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암기입니다. 이제는 암기를 할 때지 이해할 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외우세요. 매년 그랬습니다.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3월, 6월, 9월에 나왔던 모의평가에 나왔던 그 모평 문제들은 수능에서 한 20, 30% 같은 유형으로 슬쩍 바꿔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월, 6월, 9월에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그 다음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제가 얘기했어요. 이해 아니고 암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적별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자, 화면 보시죠. 일단 상위권 학생들 화원 내용 반드시 정리해야겠죠? 당연하죠. 정리하셔야 되고요. 난이도 높은 신유형 문제 파악하고 연습해야 돼요.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문제가 쉬워요. 4페이지, 그렇죠. 그거 잡아야겠죠? 상위권 학생들. 그렇다면 1페이지, 3페이지까지는 절대 실수 없이 가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을 잘 벌어가지고 4페이지, 거기서 이제 신유형 파악해야죠.
이 고난도 문제는 주어진 단서를 잘 파악하고 종합사고해야 돼요. 9월 모평에 나왔던 20번 문제처럼 이해가셨나요? 20번 문제처럼 여러분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굉장히 어렵게 간다. 종합사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는 중위권. 이 중위권들은 뭐 해야 될까요? 이 고난도 문제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학습해야죠. 특히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개념 정리 반드시 다시 하셔야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기출문제 풀이해야죠. 올해 봤던 문제들과 작년에 봤던 문제들 많이 풀어가지고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구나 하는 그 유형 연습들 많이 하시면 중위권은 상위권으로 도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화학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하위권 학생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기본 개념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셔야 되는 거, EBS 연계율이 이번에 70%였어요. 문제 페이지마다 쫙 거기 연계 자료 EBS 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이 연계율이 높은 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EBS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용 정리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성적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9월 모평을 토대로 해서 화학 출제 경향 봤고요. 수능 대비 어떻게 할지 봤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에서 이제 과학탐구 영역의 출제 문항을 분석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단원, 자신 있는 단원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꼭 어느 특정 단어에 치중하시면 안 돼요. 골고루 전범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용어 싸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월, 6월, 9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문제들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신유형 반드시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유형을 분석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놔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개념들 착실히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용어 싸움 잘 하시면 충분히 만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9월 모의평가 물리를 분석할 건데요. 수능 대입법까지 박정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부 강의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하고 대학 가자 물리특강을 맡은 박정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선생님을 정슈 선생님 또는 정호 슈타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EBS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오늘은 또 TBS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만났습니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급함을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자, 이제 34일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능 준비를 잘할 수 있는지 작년 수능부터 올해 9월 평가원까지를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나서 선생님과 같이 앞으로 34일 남은 2017학년도 수능에서 물리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죠. 요즘에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어땠어요? 그렇죠.
수험생들이 느낄 때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느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학년도 이후에 올해 출제되었던 6월 평가원 시험과 9월 평가원 시험도 같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이 좀 어려웠습니다라고 체감하는 난이도가 높아진 시험들이었어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수험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전략을 잘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2016학년도 그다음에 올해 출제되었던 9월 그다음에 6월 평가원 시험 문제, 자, 어떻게 원점수 컷이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점수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원점수 1컷이 44점으로 작년 수능에는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을 보게 되면 6월에도 원점수 1컷이 44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9월 평가원에도 과연 44점이 나왔는지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43점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체감하는 점수는 작년 9월 평가원까지의 원점수 1컷은 그렇습니다. 48에서 47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수능부터 지금까지의 1컷이 44에서 43점으로 뚝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반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물리원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번 9월 평가원 시험을 본 친구들은 선생님 어려워서 저 굉장히 불안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우리 오답률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에 출제되었던 오답률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오답률 화면을 봤더니 5개의 오답률이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이었는데요. 첫 번째 항목, 그렇죠. 20번 문항이었습니다. 20번 문항을 보니까 오답률이 무려 82%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죠. 이 문항은 2점짜리 문항이었어요. 자, 2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이었습니다. 어느 쪽 파트였냐면 일과 에너지 파트였다는 거죠. 자, 일과 에너지 쪽에서는 역시 역학 파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34일 동안에도 역학 부분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죠. 오답률 두 번째 문항은 1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 같은 경우는 75%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번 문항은 자, 등가속도 운동이었는데요.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자, 이 배치 상황을 보면 보통 운동방정식 문제는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였는데 세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항으로 등장을 해서 이 배치상에서도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문항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있었던 거죠. 자, 이 5개의 오답률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면 5개의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 중에서 4문항이 역학에 관련된 문항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34일 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역학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물리원을 만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출제되었던 문항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0번 문항 같은 경우 과연 어떤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풀었는지 한번 20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20번 문항을 한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물체 높이가 h인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낙하를 하겠죠. 낙하를 했을 때 자, A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수평 방향으로 F만큼의 힘을 가해주고 있고요. 자, 이 물체는 A 구간에서 F가 한 일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운동을 하게 되어 있고 B 구간을 가게 되면 B 구간에서 또한 동일한 F만큼의 힘을 동일한 시간 동안에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H만큼의 높이가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형태의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라갔던 높이는 2H였습니다. 라고 나왔고요.
자,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A 구간과 B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한 일의 비율을 구하십시오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2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는데 수험생들이 2점짜리다 보니까 난이도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3점짜리 이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선생님이 특별히 칠판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판을 같이 갈까요? 자, 칠판을 보면서 같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20번 문항 같은 경우는 보세요. 조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좀 크게 클로즈업해서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면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자, 여기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A 영역에서 F만큼의 힘을 가해주고 있었고, 자, 동일한 시간 동안에 F만큼의 힘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서 동일한 F만큼의 힘을 동일한 시간 동안에 가해주는 문제였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동일한 시간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간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질량이 같았을 테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F라는 힘도 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H만큼을 수직으로 낙하했을 때 A 구간의 요 맨 앞부분에서의 속도를 선생님이 V라는 문자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V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속도가 A만큼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A 구간의 마지막 속도는 V 플러스 A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H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B 구간의 맨 앞에 부분에서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높이였기 때문에 여기서 해준 일만큼이 요 B 구간의 첫 번째 구간에서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B 구간을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B 구간을 지나서 다시 H만큼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순간 속도의 크기가 0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도 보세요. 정지 상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H만큼을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도 처음에 H만큼을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의 V의 속도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H만큼을 내려왔을 때에 여기서 갖게 되는 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 또한 V라고 잡을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를 V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F만큼의 힘을 얻어서 V가 되었다라는 것은 거꾸로 가면 그렇지, 속도가 줄어들었겠죠. 얼마만큼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여기서는 A만큼 늘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A만큼 줄어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B 구간의 첫 번째 나타나는 이 속도는 V-A로 속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죠? 그 내용 뭐였죠? 그렇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A 구간에서 해준 일이라고 하는 것이 B 구간의 첫 번째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 그죠? 운동 에너지와 같아야 됩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따라서 어떤 관계를 얻어낼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나중 속도를 제곱을 하고 여기서 처음 속도를 제곱을 해서 빼게 되면 그 차이값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B 구간의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V-A에 대한 제곱값과 같아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식을 한번 써드릴게요. 자, V 플러스 A의 제곱에서 자, V제곱을 빼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V-A의 제곱의 형태와 같아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A 구간에서 해준 일이 B 구간에 처음에 올라갔을 때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정리를 해보시면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V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이 4분의 V를 이용해서
자, 요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요 구간의 평균 속도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이 구하려고 했던 1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동거리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데 그 이동거리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평균 속도의 비율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구간에서 나타나는 평균 속도의 크기는 그렇죠. 8분의 9V가 나오고요. 요 구간에서 나타나는 평균 속도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8분의 7V가 나와서 자, 보기를 보시면 보기가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9분의 7이라는 숫자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2점짜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2점짜리 문항 중에서 역학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괴롭혔던 문항을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9월 평가원 문제에 나왔던 문항 중에서 개념형 문항이긴 한데 새로운 신유형에 해당하는 자료 해석을 하는 문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같이 옮겨갈까요? 자, 17번 문항이었습니다. 9월 평가원 시험을 보신 수험생들은 아마 이게 진짜 신유형에 해당하는 자료 분석하는 문제라는 것을 수험생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죠? 물리 문제 치고서 이렇게 지문이 길게 나오는 문제가 별로 없었죠. 자, 17번을 잠깐 보게 되면 광전효과에 관련된 문항이었는데요. 어떻게 출제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필터 3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파랑 필터, 초록 필터, 빨강 필터에 대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투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다 보니까 투과율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 분석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렇지, 교과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문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니까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실험 과정을 통해서 자, 다과정을 보시면 X 필터와 Y 필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죠? X 필터, Y 필터를 통과했을 때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빛의 세기가 0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통과해 나갔던 빛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광전효과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가지고 오는 빛의 에너지가 작았기 때문이었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X와 Y가 어떤 필터인지를 여러분 짝짓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파랑과 초록을 짝지을 수가 있고 또는 뭐와 뭐를 짝지을 수가 있다? 초록과 녹색과 빨강을 짝지을 수 있는데 에너지가 작은 쪽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짝지어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작은 것은 뭐가 해당할까요? 녹색과 빨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녹색과 빨강 필터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지고서 X, Y 조합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죠. X에 의해서는 광전효과를 일으켜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X는 녹색 필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Y가 빨강 필터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Z가 파랑 필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정리를 해드리죠. 자, 기억보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X가 초록 필터입니까? 맞는 표현이었네요. 니은 다에서 두색 필터를 통과한 빛은 그렇죠. 청록색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청록색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지. 노란색으로 보여야 올바른 정답이 되겠죠. 디귿, 광전관의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단색광을 비춰주게 되면 그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X와 Y 필터를 통과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60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을 쪼였을 때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만 맞는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선생님하고 지금 두 문항을 정리해 봤어요. 그죠? 어때요? 두 문항을 정리해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선생님, 새로운 형태의 문제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굉장히 강세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드리면 자, 첫 번째,
수능에 나왔던 문항들보다도 이번 9월에 나왔던 문항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중상 형태의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몸으로 체감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 수준에서 봤을 때에도 6월 평가원보다는 9월 평가원이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에 원점수 1컷이 낮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난이도 높은 문항에 대한 그렇죠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 계산형 문제에만 우리가 너무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낸 경향성이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6개 정도 출제되고 있는 개념형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 문항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EBS 교재와의 연계성도 상당했었습니다. 그죠? EBS 연계 교재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결국은 출제되는 문제들이 꽤 많았었는데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하는 계산형 문제는 EBS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개념형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연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렇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해당하는 연계 교재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 마무리 정리할 때 반드시 봐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2017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예상하고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이 가장 관건일 겁니다. 따라서 2017학년도 우리 수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계산형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9월 평가원 문제 20번 문항을 봐서도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신유형의 형태로 그죠?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다?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도 결국은 그렇죠. 개념이 확실해야만 이런 새로운 형태의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새로운 자료 분석을 하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자료 분석을 하는 문항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평이하긴 했지만 지문이 긴 형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소신껏 적용시킨다면 점수를 잘 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과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물리원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죠? 따라서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는 어떻다? 굉장히 상승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물리원은 난이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17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 전략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학습 전략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화면을 볼까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기본 개념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만 물리는 특히 문제를 풀 수 있고 응용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마무리 정리할 때 이 출제 의도가 뭔지,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 기본 개념을 꼼꼼히 다지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양한 풀이법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다양한 풀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난도의 응용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친구들이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결국은 고난도 문제 싸움인 것 같아요. 따라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준비되어 있는 고난도 문제들이 있죠. 그죠? 특히 수능 특강이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 더욱더 꼼꼼히 보시는데 다시 한번 풀 때는 어떻게 보냐면 1, 2, 3, 4, 5번을 보지 마시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보기에서 틀린 문항들을 올바르게 고치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그렇죠. EBS 연계교재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과서 내지는 EBS 연계교재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한 번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드릴 수 있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물리원을 우리 2017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핵심 사항이죠. 자, 지금부터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일과 에너지, 단어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어마어마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돌림, 힘, 유체역학. 자,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더욱더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틀렸던 문항에 대해서는 내가 왜 틀렸는지 한번 틀렸던 그 오류가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사항을 이렇게 쓰면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과 에너지 파트, 돌림이 유체역학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 그렇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수능 문제에서도 정지에너지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수능특강에도 정지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개념까지도 꼼꼼하게 마무리 정리하시면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치르면서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모의고사들의 틀렸던 문항들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 때는 어떻게 푼다? 그렇죠. 밑에 있는 1, 2, 3, 4, 5의 보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역, 니은, 디귿의 보기가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 그 이유를 써가면서 정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 그렇죠. 그 5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만점의 팁을 34일 동안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선생님 볼 때는 2017학년도 수능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역학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일과 에너지, 돌림, 힘, 유체역학 파트 더욱더 꼼꼼하게 숫자상에서 또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숫자까지도 여러분들이 틀리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EBS 연기교재. 선생님이 EBS 선생님이어서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랑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연계율이 70%가 되었다라고 선생님들은 판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에이 이거 어느 교재나 있는 건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연계교재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능특강 수능 완성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이 풀었던 시험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참고서입니다. 이 이상의 더 좋은 참고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이 들어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풀었던 시험지를 다시 한번, 물론 이제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옛날에 내가 참 못 봤던 시험지인데 이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니까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을 바로 잡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었던 시험지나 참고서는 틀렸던 부분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교재다? 최고로 좋은 참고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2017학년도 수능 대비하기 위한 학습법까지 선생님하고 쭉 공부를 했습니다. 어때요? 자, 그렇죠.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오늘 배웠던 분석 내용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만점의 팁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2017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법, 그 다음에 만점의 팁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더 불안해요? 아닙니다. 수능에 임하는 자세는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선생님이 조언했던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34일 동안 마무리 잘 지시면 2017학년도 수능에서 물리원 만점 받을 수 있으리라고 선생님 자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2017학년도 수능 대박 내세요. 화이팅!